이게 뭐야? 완전 다 여기가 폐허가 됐네. 와르샤바.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이후 전쟁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약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6년간 이어지던 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대반격으로 전세가 뒤집히게 되면서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1945년 2월 4일 연합국의 수장들은 크림반도 얄타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얄타회담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얄타회담. 네, 맞아요. 맞아요. 사진 많이 봤죠. 유명한 사진이죠.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전후 유럽의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 결정되게 되는데 당시 회담 내용을 각색했는데 자,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재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점령한 곳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겠소. 그곳은 이제 막 나치한테 해방됐는데 소련이 또 쥐고 흔들겠다는 거 아니오? 난 반대입니다. 잘 들어보시오.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소련은 다 이곳을 통해서 공격당했잖소. 그러니까 또 전쟁이 안 나려면 우리가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소련이 관리를 하는데 동유럽 국가 스스로 선거도 하고 지도자도 뽑게 하는 게 어떻소? 오케이? 그러던가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약속 도장. 도장 여기 복사. 물격기다. 바로 스탈린의 요구로 당시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던 나라들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해당됐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소련군은 나치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폴란드를 비롯해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인근 동유럽 일대로 빠르게 진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로 오는 동선 다 차지한 거 아니에요? 너무 방대한데요, 일단? 동유럽 거의 그래서 대부분 동유럽은 아닌가요? 거의 다 소련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곳에 동독에는 50만 명, 폴란드에는 30만 명 등 약 100만 명의 소련군들이 동유럽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걸 미국이 묵인을 해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련군이 동유럽을 장악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을 도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스탈린의 요구를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루즈벨트는 교수님 왜 스탈린의 그런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소련이 미국, 영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승전국이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도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전쟁 중 사망한 소련인이 약 2,700만 명, 와, 진짜. 전체 인구의 15% 정도였으니 보상이 좀 필요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피해와는 비교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상황 때문이었다. 왜지? 자, 당시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련의 참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또 국제 세계 평화 기구인 유엔 설립을 위해선 소련의 도움이 또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소련의 동유럽 지배권을 허락하게 된 것이죠. 소련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네요. 얄타회담이 이루어지고 얼마 후인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독일의 영토와 수도인 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이 분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소련이 주둔했던 국가들은 소련의 지배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소련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얄타회담으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스탈린은 소련군을 진군시키면서 무력을 통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갑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유럽 내에서 공산당 세력이 그렇게 크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때문에 스탈린은 하루라도 빨리 동유럽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럼 뭐 지도자를 소련 친화적인 사람으로 안 치고 그런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이에 스탈린은 공산당을 제1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장악해 나가려고 했었죠. 이때 동원된 전략을 풍자한 만평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대팔을 썰어버리는 건가요? 예, 예. 아. 반대팔을 그냥 잘라버린다. 예. 네, 이 만평은 당시 스탈린의 대표적인 전략이었던 살라미 전술을 표현한 겁니다. 살라미? 그 예. 햄이요? 네, 살라미처럼 조금씩 반대 세력을 무력화해서 동유럽의 정치를 완전히 점령하게 나가겠다라는 전술을 뜻합니다. 이 전술은 비공산주의자들을 살라미처럼 얇게 썰어서 제거한다라는 헝가리의 한 공산당 지도자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대머리 살인자로 불렸던 헝가리의 라코시 마차시입니다. 아, 머리. 대머리 살인자라고요? 네, 라코시 마차시는 1944년 헝가리에 공산당을 설립한 주요 인물 중 하나인데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죠. 라코시 마티아시. 이 사람은 나는 스탈린의 최고의 뛰어난 그 학생이다 이러면서 스탈린처럼 독재를 하고 숙청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무 싫다. 진짜. 교수님, 마차 씨는 살라미 전술을 뭐 어떤 식으로 이용했나요? 네, 1945년 실시된 총선에서 공산당을 제치고 농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큰 지지를 받게 돼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에 마차시는 공산당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라미를 점이듯 반대파를 차례로 제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투표권을 박탈해 나가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 마차시가 어떻게 투표권을 이용해서 선거를 조작했는지 당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여관 주인은 야당 의원이 자신의 여관에서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자정까지 불을 켜두었다는 이유로 명부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반민주적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진짜 열받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아요. 투표권을 뺏었는데요. 마차시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서 투표권을 박탈했는데 이렇게 박탈한 유권자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 들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투표권을 박탈했으면 그만큼 또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에 공산당은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유권자 명부에 올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허위로 투표를 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유령표를 만들어서 공산당의 득표율을 부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마차시는 선거 조작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꾸밉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공산당원들한테 투표권을 더 줬나 보네요. 맞습니다.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위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복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위조된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몇 번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같은 사람이요? 예,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공식 계산에 따르자면 5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이 여러 선거구를 돌면서 많게는 10번씩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차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 유권자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상대를 약화시키고 공산당의 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늘려갔던 것이죠. 와, 이렇게 하면 몇십 배, 몇백 배 효과가 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스탈린 뜻대로 공산당이 제1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국 마차시는 스탈린의 뜻대로 공산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년 만인 1947년에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까지 총 6개
동유럽 국가에서 공산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나라 이름만 남겨뒀지 사실상 그냥 소련화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독일에서 네. 벗어났더니 이제 소련이 그 짓 하고 있네. 네, 새로운 그러네요. 점령군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 국가들은 소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공산 국가를 또 건설하면서 동유럽 전체는 완전한 공산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소련 영향력 하에 들어간 유럽 국가들을 동유럽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스탈린의 지원 아래 동유럽이 공산화되어 가자 루스벨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대하겠죠. 네, 네.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루스벨트는요 안타깝게도 얄타 회담이 끝나고 약 2달 후에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생전에 스탈린과의 타협이 커다란 오판이었다라고 후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대신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상황을 우려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장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쪽지도 보냈던 사람이 놀랄 일이야?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철의 장막?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네, 윈스턴 처칠이 말했었던 철의 장막, 이것은 소련에 의해서 철저히 폐쇄돼 버린 동유럽 지역을 철의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유럽 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곧 미국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1947년 3월 12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은 반소련, 반공산주의를 내세우는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트루먼. 그래서 지리적으로 동유럽과 인접해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던 투르키에 그리스 등의 4억 달러, 하나로 보자면 약 5천억 원이 넘는 기금을 들여서 군사, 경제적인 원조를 감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련을 적으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마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조에서 25조 달러, 하나로 보자면 2경에서 3경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정답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유럽인들은 극심한 물자 부족, 또 경제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직하거나 집을 잃은 상황이었죠. 빈부격차는 당연히 심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슬로건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더 빨리 퍼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